안녕하십니까. 해외 캠프 유학을 진행해온 유니베스트 대표 배강호입니다. 학부모님께 저희 조기 유학에 관련된 모든 것, 조기 유학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너무나 감사하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오늘의 그 내용은 조기 유학의 A부터 Z까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기 유학은 워낙 언제 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 어, 자기 학생에 맞는 컨설팅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정확하게 학생의 기간과 그리고 어느 나라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가는가를 알게 되면 1대1 상담으로 학생의 이제 가려운 부분, 또 부모님이 아시고자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오늘은 그냥 유학의, 조기 유학의 개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내용이 꼭 학생들과 맞지 않더라도, 그리고 전반적인 유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신다는 생각으로 오늘 유학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학생들은 필요한 시기에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과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끝나고 나서 학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게시되어 있는 저희 전화번호, 카톡 그리고 다양한 방법, 이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1대1 상담이 가능하니까 그걸 아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유학이라고 얘기하면 특히 조기 유학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부정적인 의견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어, 유학을 보냈더니 잘 적응도 못하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자기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라는 학생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부모님 떠나서 유해 환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이 극복을 하지 못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학을 또 보낼 사람들은 보냅니다. 그건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학 전 고려사항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학생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부모님 파트겠죠. 먼저 학생 파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학을 가고자 하는 목표와 동기의식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 자녀를 유학을 보냈지만 그리고 많은 학생 지금 20년 이상 유학을 보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유학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마음과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학생들이 특히 이제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어떤 변곡점이 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시기가 됐을 때 학생들이 뭐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학생들이 어떤 힘이 들고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부모님이 떨어져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불안감, 그다음 미래에 대한 어, 불안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본인이 오고자 하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유학이었으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학생이 유학을 가고자 하는 목표와 동기의식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기와 목표는
제가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아, 저 유학 보내주세요. 무조건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목표와 동기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든지, 여행을 가서, 우수한 대학이나 그런 환경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동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또한, 유학을 간 친지나 아니면 주위의 분들과 미팅을 통해서 그런 동기의식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25년 정도 해왔던 어, 외국으로, 특히 미국으로 방학 동안 캠프를 감으로 인해서 그쪽의 교육 체계와 그 교육의 환경,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직접 체험해보고 또 말미에는 아이비리그 투어도 해보는 그런 걸로 인해서 동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부모님들이 좀 학생을 동기의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 파트에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신의 성격과 진로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진로가 한의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영어를 굳이 뭐 못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배우는 과정을 열심히 하고 영어에 대한 수준을 높여서 국내에서 차근차근 공부해서 그게 따른 결과치를 좋게 만드는 부분들이 학생이 유학을 가는 이유가 없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뭐 국제 변호사를 하겠다, 아니면 마케팅 쪽으로 뭘 하겠다, 아니면 파이낸셜 금융 쪽으로 뭘 하겠다, 그런 쪽으로 인맥과 그리고 어떤 선진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유학을 준비해서 유학을 감으로 인해서 성격적으로도 그리고 교육의 환경적인 부분 또 전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제적 인맥에 대한 부분들을 쌓음으로 인해서 이 학생의 진로와 그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학생들, 그런 미래의 진로를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반드시 유학을 좀 권하는 편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유학이 좀 필요하고 그 유학이 뭐 조교유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 유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반드시 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 파트에 대한 유학전 고려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부모님이 유학전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유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뒷부분에 어느 정도 기간과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보실 수 있도록 뒤쪽에 저희가 참고로 팁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셔야 될 첫 번째 것은 부모님이 학생을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꾸준하게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언어적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포트해 주시는 건 기본이고요. 유학을 보내실 때 준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정말 부모님과 함께 학생을 같이 스포트 해줄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준비된 멘토의 그룹을 멘토의 유학원 내지는 그런 멘토의 학생을 멘토할 수 있는 그런 집단과 같이 유학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그리고 오래된 전통과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학생을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전문기관을 알아보시고 그런 것들 선택하시는 부분은 부모님의 유학전 고려사항 중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어떤 학생이 가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생이 가면 좋겠냐라고 물으면 참 막연하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잘하는 학생이 외국을 나가서도 분명히 잘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한국에서 잘 적응해서 하는 학생들이 외국을 나가서 공부하는 부분에서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외국의 교육과 좀 더 맞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을 이렇게 해보니까 외국의 교육 내용과 교육 시스템과 그런 쪽으로 맞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좀 더 희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잘하지만 아까 직업적으로 좀 더 넓은 세계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미래 도전의 목표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학생들을 좀 외국 교육에 참 맞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분명히 있는 학생들이 참 외국 교육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 애는 자기 잘하려고 하는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한테 한국 교육보다는 그쪽 교육이 잘하는 교육에 더 집중돼 있고 그리고 잘하는 교육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잘하는 교육이 좀 편중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고 창의력이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게 좀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생을 데리고 이제 외국 학교로 미국 학교로 캠프를 가다 보면 이제 정식 수업을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학생들한테 듣는 질문 중에 많은 질문이 어떤 게 틀리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애들이 선생님 질문하면 다 손을 들고 근데 정답도 얘기 안 하고 앉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질문 많고 답도 제대로 안 하는데 항상 나서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번 코로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과 1년 전, 아니 6개월 전만 해도 미국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하루에 뭐 30만 명이 환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5만 명이 죽고 뭐 이런 사태가 불과 6개월, 1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걸 완전히 변화시킨 체인저가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백신입니다. 그렇듯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 다양한 질문과 그리고 많은 시도 그리고 실패가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호기심과 질문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많은 페이버를 주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시스템을 예전부터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외국을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그런 학생들한테는 충족과 이후에 어떤 시기가 됐을 때 자신의 창의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유학을 보내보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공부만 못한다.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애들 사귀는 것도 되게 잘하는데 공부하는 것만 조금 그렇다라는 학생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학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특히 독일 유학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체능, 뭐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런 운동적인 측면을 발달하게 된 학생들한테 많은 외국 친구들이 모이게 되고 그 학생들과 친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뭐 음악도 마찬가지, 미술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능을 높게 쌓고 그것들로 인해서 친구들과 많이 가까워져서 뭐 요즘 얘기는 핵인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학교를 적응하고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 교육과 뭐 언어가 조금 초반에는 힘들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과목의 예체능에 관련된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뭐 태권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뛰어난 학생들도 외국에 상당히 적합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마인드가 오픈되고 또 리더십이 좀 발휘될 수 있는 학생이면 정말 이런 학생들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리고 학생이 가고자 하는 어떤 진로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이런 학생들은 꼭 공부를 외국에서 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언제 가야 되는가? 유학의 적정치기입니다. 저기 별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뭐 중학교 1, 2학년 사이 유학을 떠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별표되어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학의 적정 시기는 학생이 가고자 하는 시기가 정답입니다. 본인이 유학을 가고 싶다 그리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유학의 적정 시기지 중학교 1, 2학년에 유학을 떠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학원 그 이후의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성과가 나왔던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유학의 적정 시기는 학생이 가고자 하는 시기가 유학의 적정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각 시기별로 유학을 가면 장점과 단점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초등학생은 가장 장점은 언어가 가장 빨리 습득이 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들 다 이렇게 학원을 보내시고 하는 거 보면 언어는 어릴 때 준비해서 가는 거지 뭐 어릴 때 배우는 거지 빨리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네이티브와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뭐 언어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 뭐 그 이전이라도 갈 수 있으면 그때 가는 것이 언어 습득에는 가장 큰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대신 적응이라든지 이 학생이 가서 무엇을 해야 되다는 목적의식이라든지 이제 생활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학생인데요. 중학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좀 이후의 진로가 대학 그 이후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1, 2학년 때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이 저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미국 중심의 미국으로 많은 학생들을 보내기 때문에 미국을 봤을 때만 해도 고등학교가 4년 과정입니다. 이 중3, 고1, 고2, 고3 이 4년 과정에 내신 성적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부분에 때 들어가게 되면 언어와 내신을 같이 관리해야 돼서 학생들이 좀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치로 봤을 때 단기적 유학을 준비한다면 중학교 1학년 내지 중학교 2학년에 가서 자유롭게 언어적으로 습득을 하고
학교 생활도 습득하고 선생님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도 잘 정립하는 그런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가지고 이후에 이제 좋은 결과의 대학 내지는 그 이후의 진로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중학생 정도가 조기 유학을 떠나는 것이 좋다라는 이유가 저 위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장점은 무엇보다 본인이 가겠다는 목표의식 내지는 가고 싶다라는 그 열망들이 어느 학년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는 다른 학년에 비해서 높고요. 대신 언어 습득과 대학 준비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공부하는 부분들도 본인의 적극성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가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이 가는 부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좀 먼 거리를 놓고 대학 그 이후의 진로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기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학을 이제 저희는 들어가는 대학에서 나오는 대학이 같은 경우가 많지만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는 들어가는 대학과 나오는 대학의 차이가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이 가장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도 의지와 목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유학의 적정 시기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가장 유학의 적정 시기이며, 학생들이 가는 목적과 기간에 따라서 워낙 틀려서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 유학의 적정 시기입니다. 자, 다음은 어느 나라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최대한 짧게 해볼 건데 좀 길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는 그 first language, 모국어가 영어인 나라들을 그 유학과 그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유럽으로 뭐 유학을 가거나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이 모국어는 따로 있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뭐 다른 부분보다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저희 메인이 아니어서 여기서 제가 언급드리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 캐나다, 영국,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first language가 영어인 나라들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저희는 3월이 학기가 시작이지만 미국은 9월 학기, 그러니까 가을에 학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게 되면 6개월이 늦어지게 되고 그래서 학년이 낮아지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 학기의 시작이고 교육 체계는 저희 같이 1학기, 2학기 체계가 보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6학년 때까지를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가 2년 과정, 7, 8학년, 그리고 고등학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4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우리 대학같이 그렇게 4년 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하게 되고요. 미국은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사립 학교만 진학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부모님 중에서 공립학교로 가는 거나 봤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립학교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공립교환학생이라고. 근데 그건 딱 1년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만 15세에서 18세까지 1년 동안 미국의 공립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돼서 뭐 장기적으로 갈 생각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사립학교로 비자를 받고 가야 돼서 그래서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고 사립학교로 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발행해주면 부모님 재정 서류와 함께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서 누구나 다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학생도 있고 뭐 떨어질 수 있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자 인터뷰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동반 비자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 잠깐 스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학교는 사립이고 반드시 사립이고 그 다음에 기숙형 그러니까 학교 수업과 학생들이 생활하는 어떤 기숙하는 공간이 같이 붙어 있는 기숙형 학교와 그리고 학교 수업을 끝나고 나면 홈스테이 내지는 가정집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가디언이나 홈스테이가 필요한 그런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고요. 미국은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대학원을 꼽으면 매년 발표되는 순위에서 가장 높은 학교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매년 News and World Report라는 곳에서 대학들을 이렇게 순위를 매기게 되면 가장 많은 학교들이 상위 순위에 올라와 있고 심지어는 뭐 그게 미국 중심이라는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가장 많은 교육적 인프라와 뭐 노벨상을 받은 교수님들이나 이 교육적 기반이 잘 갖추어진 곳이 미국이고 그래서 유학생도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입니다. 비용은 특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2,700부터 뭐 8천만 원까지 심지어 뭐 모닝스쿨에 왔다 갔다 용돈까지는 1억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다양한 레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곳이 정말 돈이 엄청 드는 곳만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학생이 가고자 하는 기간, 목적, 그리고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이 가능한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정도의 레인지가 크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뭐 미국과 같은 학제입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 시작이고 학년 구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사립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로 가능합니다. 공립학교에서 가서 학생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로는 이제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자도 필요하고요. 근데 6개월 나는 가서 한 5개월만 공부하고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그 비자는 인터뷰가 아니라 서류 접수를 해서 받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비자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미국같이 인터뷰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학교 선택은 공립학교가 많고 사립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미국과 같은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고 표준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뭐 총기도 없고 마약도 없고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학생들은 캐나다를 선호하고요. 미국보다는 연간 예산 비용을 보시면 처음 시작의 레인지는 비슷하고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나다는 공립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반도 가능하다는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일단 학년책에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좀 일찍 되고요. 이제 학기 시작은 가을 학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13학년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학생들이 거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영국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똑같이 6개월 이상 학업이 되면 인터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주로 기숙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영국은 뭐 나라들 이제 유럽에 있고 뭐 이제 전통적인 영국의 영어 발음과 유럽에서 통용되는 유럽을 이렇게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영국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영국으로 유학을 가겠습니다라고 정하고 오는 학생들이 많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인이나 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가 영국에서 공부를 해서 영국으로 가겠다라는 지정해 놓고 오는 학생들이 많은 곳이 나라가 영국입니다. 금액은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좀 비용이 좀 대부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작게 들어도 기숙을 하는 경우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드는 비용은 미국과 거의 비슷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호주, 뉴질랜드는 두 나라를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학기 시작이 앞에 나라들과 완전히 틀립니다. 저희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월에 학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가는 학생들은 좀 호주나 뉴질랜드 쪽을 선호하는 이유가 저희 학기가 좀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년 체계는 예전에 미국과 캐나다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두 나라 공통으로 공립과 사립 학교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 부분은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뭐 현지에서도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동하고 빨리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교 선택은 공립과 사립이 다 가능한데요. 여기도 공립학교로 좀 많이 가는 편이고 특히 공립학교 홈스테이 기숙형이 아닌 데이스쿨로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두 나라의 특징은 좀 더 안정적이고 단기적으로 갔다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자유롭고 학생들한테 이제 그 자유가 좀 많이 주어진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은 뭐 좀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그런 선호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별 정보 중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동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동반은 자제분이 어려서 학생을 데리고 이제 나가서 공부를 시키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동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동반 비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따라가는 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부모님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공부를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학생을 데려갈 수는 있지만 학생 때문에 부모님이 따라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동반해서 갈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부모님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시 공부하거나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터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서 이제 얘기들이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미국으로 어학연수 가서 애들 데려가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간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건 제가, 미국은 반드시 비자 인터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랭귀지 스쿨을 부모가 갔을 때 애들을 데리고 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된다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비자가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맞다 안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도는 할 수 있대. 만약 비자 탈락이 되면 그거에 대한 레코드가 뭐 대사관 쪽에서는 남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제 남는 경우가 있어서 이후에 약간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어, 랭귀지 스쿨,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가서 학생을 데려갈 수 있는 동반을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반 비자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반 비자의 가장 큰 대안으로 얘기되는 곳이 캐나다입니다. 환경적으로도 좀 안전하고 그리고 공립학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국가에서 캐나다라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부모님 따라와서 케어를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 되지 않는 그리고 학생을 데리고 동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캐나다의 동반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동반은 캐나다로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공부와 부모님이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한 곳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뭐 비용적으로 보면 동반을 해서 학생 한 명과 부모님이 같이 간다. 그러면 원베드에 원베스 해서 뭐 지역이 토론토냐 밴쿠버냐 아니면 기타 뭐 캘거리나 이런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저희가 봤을 때 학생 한 명과 학부모 같이 봤을 때는 한 6,500에서 7천만 원 정도 1년에 학비와 생활비가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집마다 생활비가 다 틀립니다. 어떤 집은 생활비가 되게 많고 어떤 집은 생활비가 적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인 통계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2명과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가셨을 때는 방 2개, 그러니까 2bedroom, 2bathroom 해서 그렇게 되면 뭐 토론토 기준으로 1억 내외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도 이제 동반으로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지인을 통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캐나다에 비해서 조금 영국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그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동반은 미국은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동반해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그건 인터뷰를 해봐야 되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반을 가시는 부분은 캐나다, 기타 나라로 주로 많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가별로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유학을 가게 됐을 때 이제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에 출국 전에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현지 체류 중에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귀국 후에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 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여러분들 학원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영어를 배우고 자기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 돼야 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학원도 학생이 얼마나 관리되는가에 따라서, 특히 짧은 기간이라 2년, 3년, 그 이후의 시간을 봤을 때 얼마나 잘 관리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와 성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학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그리고 얼마나 경험 있고 얼마나 책임감 있는 그 멘토와 그 역할을 하시는 분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잘 관리되는가가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관리 중에 정말 특히나 방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출국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출국전 관리는 얼마나 많은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보내서 갔다 와서 알아서 적응하겠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조교유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을 학생이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제일 많이 보내니까 미국으로 간다고 한다면 초등학생들은 지금 영어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늘려주는 거 그리고 독서를 통한 책 읽기에 대한 부분을 늘려주는 거 그리고 기초 체력을 단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 중에 이제 중학교 그 이상의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어는 지금까지 하는 뭐 학원이라든지 교육기관을 통해서 영어 학습을 꾸준히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향상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조기 유학을 통해서 이후에 좋은 결과를 나타나는 진학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유학 가기 전에 수학을 많이 향상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학을 공부시키라는 게 그러면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 애를 수학을 공부해서 수학을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 얼마나 있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학습의 형태를 좀 더 일찍 진도를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심화 학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념 정리를만 해서 학생이 수학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빨리 익혀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한국 수학의 수준은 어, 심화, 반복,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핵심되는 기본 개념을 익혀서 계속 이렇게 학생들한테 개념을 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유학생이 외국에서 공부했을 때 특히 미국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로 얘기하는 수능 같은 것이 SAT라는 시험인데요. 그 시험이 중에 수학이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 파트의 내용을 보면 뭐 경시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고요. 기본 개념에 대한 것들을 묻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에서 장점을 가지지 않으면 저희가 이후 진학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수학을 좀 이렇게 강화해서 기본 개념 중심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 영어로 하시는 선생님 말고 한국 선생님으로 해서 뭐 학원이 되든 가게가 되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영어가 돼도 이 역사적 사실, 특히 이제 미국사나 세계사 같이 역사적 내용을 몰라서 전혀 개념이 쓰지 않기 때문에 과목을 잘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워서 역사적인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의 사건들을 좀 알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높은 성적의 SAT 시험을 받은 학생들을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 토플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 어려운 단어와 지문의 길이가 나오는데 보면 세계사, 그 다음 미국사와 같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문 인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역사를 정말 잘 알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좀 시간 될 때마다 준비해서 보내는 게 훨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 읽는 거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20년 이상 했는데,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만화로 된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권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공부하는 부분도 가볍게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가는 이후에 진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은 과학입니다. 과학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제 과학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학년이 있긴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가져서 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 배워야 되는 내용이 똑같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대학에 배우는 수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이후에 대학을 준비하는 부분에서도 큰 어드밴티지가 됩니다. 이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의 과학 부분은 좀 더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들 결론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흥미가 있는 부분은 좀 더 강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 이고요. 이건 유학하기 전뿐만 아니라 유학을 하는 중간에 그리고 방학이 한 3달 정도 되기 때문에 방학 동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예체능 엑스트라 커리큘럼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적응할 때도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든지 잘하는 게 있으면 학생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고 학생의 존재감이 높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입시를 봤을 때도 이제 미국 입시를 보면 이제 SAT 같이 우리 미국 수능 같은 그런 거와 그다음 내신 성적 그런 이렇게 점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가요. 선생님의 추천서라든지 학생의 에세이,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만큼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개량화된 점수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배점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학교를 가면 갈수록 그런 학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장점을 이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잘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준비를 전부터 준비를 해주는 것이 학생이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대학을 준비하는 부분, 그 이후에 이제 학습을 하는 부분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를 다 준비를 해서 같이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강요하거나 뭐 무조건 어떤 안 하려고 학생을 애를 써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가능하고 학생이 할 수 있는 인지가 된다면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이후에 좋은 결과로 맺어질 수 있는 제일 큰 비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지 체류 중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일단 현지 체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을 전담하는 담임 같은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지 그 담당할 수 있는 담임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 확인한 선생님들은 있으시다면 그 선생님은 첫 번째 생활관리 학생들이 호스트 패밀리 아니면 기숙사에서 이제 어떤 관계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을 잘 컨설팅 해주고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활적 관리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이 이제 학습적 관리죠. 학습적 관리는 시험을 보게 된다면 그 시험에 대한 부분의 중요소 그리고 외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시험을 이제 계속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당연히 그런 게 있지만 중간중간 시험을 쳐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시험에서 한번
한 번 시험에 좀 못 보게 된다면 이걸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제시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지 체류 중에 학습에 대한 관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다음 학년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우리 학생들은 진학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 과정에 과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어떤 쪽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목 선택에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주고 학생들과 논의해서 최대한 학생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도록 과목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조언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그 여러 가지 활동이나 그리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학생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현지 체류 중에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특히 12학년이 되면 그 전부터 준비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략과 컨설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체류 중에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귀국은 완전 영구적으로 귀국하는 학생들은 이제 거기서 수료증이라든지 그리고 성적이라든지 꼭 필요한 내용의 서류들을 입국하기 전에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오는 부분들을 해야 될 거고요. 입국해서도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복귀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협력을 해드려서 필요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학을 단기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일시적으로 방학이 3달 정도 되기 때문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 후에 학생들이 공부, 그 이후에 이제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리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번 방학은 플랜을 짜고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리의 기준은 제가 봤을 때 학생이 의지가 없거나 학생에 대한 부분에 실천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대신 그런 준비를 해주는 부분에 대한 플랜이 없다면 학생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의지가 있는 학생들한테 거기에 맞게 실력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목표에 맞게 플랜을 제시해 주는 것이 관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저희가 보냈던 학생들의 뭐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학생들의 결과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생에 맞는 컨설팅으로 최종 학력을 어디까지 가는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시간 학생들의 조기 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오랜 기간과 어떤 목적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컨설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저 연락처나 이메일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학생에 맞는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